자, 이번 시간에는 442페이지예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기본적으로요,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당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인데요. 이 소유권은 그 성질이 443페이지에 있죠. 먼저 당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직접 물건을 지배합니다.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서 전면적으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배한다. 그래서 내용상의 특성을 보세요. 전면성이다 하는 것은 물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것이고, 그 가치가 바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 그죠? 그걸 다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혼일성이라는 것을 갖게 있는데, 이 소유권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세 가지 권능만 합치면 소유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권능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권능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다 집합돼 가지고 하나의 소유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혼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유권은요, 언제나 원래 모습의 소유권을 갖추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 물권이나 기타 권리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가도 그런 것이 언제나 소멸되게 되면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구성이라는 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소유권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하는 일이 없다. 즉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구성을 갖는다. 소유권의 객체는 소유물로서 물건이어야 합니다.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소유권의 객체는, 즉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인데요.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와 또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의 성격을 다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44페이지 가면 우리 민법 규정이에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특별히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접해져 있기 때문에 소유자끼리 서로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의 범위를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한해서만은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전체에 미친다 이랬죠. 그 범위는 공중, 지하까지 전부 다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중도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요, 지표도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요, 지하도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또 암석, 흙, 또 나무, 풀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토지 소유권의 대상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그 당의 토지 소유권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물건, 부속, 즉 부합물이죠. 구성 부분이죠. 그래서 다 모두 토지 소유권의 대상일 뿐이지 독자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여기서 여기까지가 토지 소유자다 하면, 여기에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다 하면 이 갑의 소유 토지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토지 소유권의 대상에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 토지의 구성 부분 또는 토지의 부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만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업권의 대상인 광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광물, 이건 토지 소유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업권이라는 특허권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배의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채굴 광물, 이것은 광업권의 대상이다.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유권에서는요, 상린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린관계라는 것은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그 관계를 우리 민법이 규정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린관계는요, 첫 번째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에 적용된다. 다만 이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다 씁니다. 원래는 이 규정은 소유권에서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그 규정을 이렇게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준용, 지상권, 전세권에. 그 다음 두 번째, 이 상린관계 규정에서 나오는 상린권이 나오게 되는데, 상린권. 이 상린권이란 것은 소유권의 내용이다, 그죠? 소유권의 내용이지 별개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독립 물건이 아니다. 소유권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독립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부동산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를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린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만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당의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서 뭐라 했어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겠죠.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상린권은 그죠.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린권은 반드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지상권, 전세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의 상린관계 규정의 성격은 임의 규정이냐 아니면 강행 규정이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두시고요. 나머지는요, 뭐 이런 제목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인지사용청구권. 개념은요, 옆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바로 옆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인지사용청구권.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 통과시설권. 토지를 이렇게 수도관을 묻는다든가 가스관을 묻는다든가 등등 전선을 묻는다든가 할 때 삥 돌아와야 될 것을 타인의 토지를 바로 지하로 이렇게 매설하면은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할 때 이렇게 통과 시설권이 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에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상린관계 중에서요 219조하고 220조에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 여기는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요. 정리를 좀 해두세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정도만이라도. 자, 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은 타인의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옆 토지를 통행권으로, 즉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거든요. 이때는 보장을 해야죠. 그래서 보통 이걸 유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220조는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었어요. 공짜로요 보상 없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게 220조예요. 따라서 220조에 어떤 경우에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권, 즉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 보상도 없이 다닐 수 있냐? 여기는 우리 민법에 딱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당의 토지가 공유물로서 공유 토지가 분할됐을 때, 두 번째, 토지 한 필지 토지였는데 일부를 이렇게 분필해 가지고 팔았을 때, 그걸 일부 양도라 그러죠. 토지를 일부 양도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분할한 사람, 양도한 사람, 양도 양수한 사람, 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분할 당사자, 양도 양수 당사자, 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상이다.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또 양도 양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이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냐면 지금 나의 토지를 이용 상황에 맞게끔,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통로를, 너 토지 위에 있는 통로 좀 이용하자, 통로 좀 쓰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래서 현재 토지 이용에 맞는, 현재 이용 상황에 맞는 통로를
통로로 사용하겠다, 통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생활방해 금지가 있습니다. 생활방해 금지라고 해서 민법 217조에 이렇게 규정을 뒀는데, 뭐 공해 금지라 하기도요. 공해 금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미션이라고도 합니다. 금지. 독일 이게 나온 이론이에요. 독일에서 이미션 금지. 생활방해 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옆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침해하는 쪽에서는 첫 번째, 침해자 쪽에서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라. 침해를 하지 않도록, 즉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줬어요. 또 침해 당하는 쪽에 있죠. 당하는 자 쪽에서는 참을만 하면, 즉 수인, 참을만 하면, 참을 정도가 되면 그 한도 안에서는 참아라. 수인 한계 안에서는 참을 의무를 부과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적당한 조치해라 니는, 침해하는 너는, 그리고 당하는 쪽에서는 좀 참을만 하면 참아줘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17조에서. 그런데 침해자가 적당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죠. 침해가 과도해서 이 침해 당하는 쪽에서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침해가 강하다. 그럴 때는 침해 당하는 쪽에서는요, 침해자에 대해서 첫 번째, 물권자 청구권으로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세요. 조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하는 행위는 스톱하세요. 침해 금지 청구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방해 제거 예방 청구다. 그죠? 이게 물권 청구권이 가능하고, 이렇게 동시에 그 침해 정도가 과해서 손해가 만약에 발생한 그런 당사자인 상대방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침해가 워낙 강해가지고 말이죠. 노이로제, 정신적 노이로제가 생긴다. 그럼 병원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병원에 치료비 받아야겠죠.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이런 내용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에 관한 상린관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겨가셔가지고 454페이지예요.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를 보세요. 경계. 여기에 보면 경계표 담의 설치권 있죠. 그러니까 237조에서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권리예요. 그러니까 경계표 담 설치권이 있다. 설치합시다라고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한테요. 다만 비용 어떻게 해요? 공동비용이다. 공동비용이니까 분담하면 되겠죠. 절반으로, 그죠? 분담하면 될 거예요. 비용은 이렇게 하는데, 다만 토지를 경계표를 만들려고 그러면 뭐예요? 토지를 측량해야 되겠죠. 측량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측량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토지 면적 비례한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때 이 경계표 담, 그리고 경계선 위에 있는 구거, 구거라는 것은 도랑을 말해요. 도랑. 구고,
경계표, 경계선 위에 있는 그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유. 그런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경계표나 담을 만들었다면 그때는 그 당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자, 그런 내용들, 이 경계표와 관계되는 거다. 경계표 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55페이지에요. 경계를 넘은 수지 목권의 제거권. 수지 목권, 나무 가지, 나무 뿌리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경계를 넘었다. 이것은 먼저 청구 후에 제거를 청구 후에 그래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목권은요, 곧바로 즉시 또는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필요 없죠, 이거는. 그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심굴 금지 지하시설에 제한해놨죠. 그러니까 토지를 깊이 파는 걸 심굴이라 그래요. 밑에 파는 거. 그래서 옆에 토지가 붕괴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하시설에서는요, 그 244조를 좀 봐두세요. 244조. 여기서는 지하시설에 관계되는 거죠. 지하시설. 이거 만들 때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1항이에요. 244조 1항.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치하는 그런 지하시설을 만들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저수지, 국어는 도랑이라고 했어요.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을 띄워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랬죠. 자, 지하시설이나 지하실 공사할 때요. 기본적으로 지하시설 할 때는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띄워야 돼요. 그런데 지하실 공사를 할 때는 여기는 깊이의 반 이상을 띄워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456페이지에 가면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이게 242조에 있는데요.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할 때요. 건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건축법에 적용되는 외에요. 건축법이 사실은 특별법이니까요. 그게 우선 적용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다.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을 띄워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위반하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즉 딱 붙여서 졌다 하면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공사 착공한 지 1년이 넘었거나 아니면 건물이 완공이 된 경우 이럴 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철거 청구 못하고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위반한 경우에 효과입니다. 원칙 위반했을 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착공한 지 1년이 넘었거나 또 완공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 거기 243조 차면시설 의무했죠. 경계로부터 2m 이내에서 이웃의 주택 내부를 다 훤히 들여다 보인다라고 하면 자기가 보이는 쪽에서 뭐 해야 돼요? 차면시설을 해라 이 말이죠. 차면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이 뭐냐? 상인관계에 관한 내용으로서요. 조심해야 할 조문들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이런 정도는 숙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7페이지 가면 소유권 취득이죠. 이 소유권 취득이 이제 중요합니다. 소유권 취득. 우리 민법 소유권 파트에서요. 이 소유권 취득하는 사유를 정리했는데 이게 뭐냐? 수요 취득이라는 취득이 있고요. 선점에 의한 취득이 있고요. 습득에 의한 취득이 있고요. 발견에 의한 취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첨부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첨부라는 것은 부합에 의한 취득이라든지 혼화에 의한 취득, 가공에 의한 취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소유권 취득 원인, 사유들이에요. 수요 취득이란 사유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무주물 선점, 유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을. 그 다음에 부합호나 가공에 의한 첨부라는 이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사유 전체는 뭐예요? 전부 다 원시 취득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소유권 취득의 취득 방법은 전부 원시 취득이라는 거예요. 원시 취득.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원시 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 사유, 수요 취득이라는 원인도 원시 취득. 선점, 습득, 발견에 의한 취득도 소유권을 원시 취득. 첨부, 부합호나 가공에 의한 이러한 첨부 형태에서도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소유권 취득 원인은 수요 취득이 역시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판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는 참 많아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수요 취득은 취득 수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민법에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지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수요 취득할 수 있죠. 질권도 수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수요 취득. 자, 이때요. 수요 취득의 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 취득도 가능하고요. 동산에 대한 수요 취득도 가능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동산의 수요 취득은 245조에서 규정을 했고요. 동산의 수요 취득은 246조에서 규정을 뒀습니다. 여기에 1항과 2항, 1항과 2항 이렇게 요건을 규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두 부동산, 동산 모두 수요 취득이 된다. 이렇게 해야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요 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예요? 물건을 잃고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렇죠? 그 다음에 질권. 이 정도가 민법상에 있는 수요 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점유권, 수요 취득할 수 없죠. 점유를 하면 바로 취득해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수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그 다음 저당권은 점유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수요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성권이나 가족권도 마찬가지죠. 신분권도.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고요. 자, 458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 표로 만들어 놨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부동산의 수요 취득은 1항에서는 20년간 점유를 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요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 2항에서는 등기부에 소유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수요 취득하는 모습을 정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동산의 수요 취득에서는 1항에서는 10년간 점유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요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2항에서는 5년간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점유했으면 수요 취득한다. 동산 거죠.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참고 삼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 그죠? 표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취득수요 요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주체는 그래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다 될 수 있겠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 법인이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요 취득의 주체는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 비법인, 사단, 재단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수요 취득이니까 여기 부동산 수요 취득을 중심으로 보죠. 부동산 수요 취득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요. 객체는요.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은 자기의 부동산도 수요 취득이 가능하다. 자기 소유 부동산. 두 번째요. 토지 일부도요. 일패 토지 일부도 분필을 절차를 거쳐서 수요 취득이 가능해요. 공유 지분도, 지분권도 수요 취득이 가능해요. 잡종지, 잡종재산도 수요 취득이 가능해요. 이 잡종재산이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리면 수요 취득할 수 없지만 잡종재산도 수요 취득 가능하다. 우리 판례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요. 일정한 내용들을 알아두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 취득에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 20년간의 점유 또는 요거는 점유부 수요 취득이에요. 등기부 수요 취득은 등기 명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수요 취득이 있는다는 게 10년의 점유가 필요해요. 자, 이때 말입니다. 기산점. 자, 이게 20년간, 10년간 하니까 원칙 기산점 어떻게 정하냐?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부터다. 그러니까 역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현재로부터 과거로 역산해서 아무데나 잡을 수 없다. 역산 금지입니다. 역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점유 시작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죠? 역산 금지의 원칙이라 그래요. 이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역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거슬러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로요. 어떤 경우냐?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요. 현재 지금부터 과거로 쭉 살펴보니까 20년 넘도록 한 번도 소유자가 변동된 게 없어요. 변동 없는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역산이 가능합니다.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20년을 이렇게 거슬러 가서 기산점을 아무데나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변동이 없을 때만 역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 점유는요, 20년간 점유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 점유는, 이 점유, 소유의사로 점유해야 되고요. 평온한 점유해야 되고요. 이 점유가요. 공연한 점유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되고요. 평온 공연한 점유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점유권에 봤듯이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점유의 추정력에 의해서 자주점유, 이건 소유의사 가지고 점유하니까 자주점유가 되겠죠.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자주점유 추정합니다. 또 평온한 점유 추정하죠. 또 다음에 공연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점유가 있으면 소유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0년간 했잖아요. 여기에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된다는 건데, 점유 계속 20년은요, 점유를 계속해야 된다 했는데, 20년간의 점유, 이것은요, 우리 법에서, 점유권에서요, 점유 성계가 있는데 있죠. 현재의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합쳐서 주장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점유 승계가 가능하니까 현재 점유자가 단 1년밖에 점유 안 했다 하더라도 앞에 사람들의 점유를 점유 개시 시점으로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20년 넘는 현재 점유더라라고 하면 그것도 뭐예요? 그래요. 쉬워치득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 그죠? 의미가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의 시효취득. 자, 먼저 여기 245조 1항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20년간 소유여사로 자주점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경유하면,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요 세 가지 앞에 있는 거 20년간 세 가지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 요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요 259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등기요, 등기. 자, 점유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와야 돼요. 등기를 해 와야 됩니다. 이 등기는 어떻게 하냐? 이전 등기 하면 되죠. 이전 등기. 자, 46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니은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이 요건을 구비했을 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 등기는 이론상으로는 원시 취득이니까 보존 등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실무상으로는 소유권 등기한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 점유자가 누구예요? 시효 완성자죠. 완성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와야 되는데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점유자가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겠죠?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때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권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청구하도록 민법이 245조 허용하니까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채권 청구권인데 다만 이 채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 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게 있으니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자,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점유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 누구한테 해야 되냐? 상대방.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은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하면 된다. 시효 완성 20년 되는 시점이죠. 20년 딱 되는 순간에 그때 소유자에 대해서 하면 된다. 뭐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명인이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 실제 소유자입니다. 실제 소유자. 실제 소유자. 이 사람한테 하면 돼, 이 사람한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점유자인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돼요. 이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행사하냐? 누구한테?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한다.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한테 한다.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런 거죠. 어떤 시점으로부터, 기산점부터 여기가 20년 되는 시점이에요. 예컨대 이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소유자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라고 하면 이때가 시효 완성되죠.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요게 완성. 요게. 그러면 이때 요게 등기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요게 요 시점에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 여기에 만약에 소유자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등기가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시효 완성자 을은 점유자 시효 완성자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된다고? 바로 갑. 이 사람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갑한테만. 예, 요때가 소유자니까. 요 이야기가 이런 뜻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을이, 즉 점유자가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의 소유자 되는 진짜 소유자인 갑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요 원리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시효 취득일 때는요, 여기서 245조 2항 소유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 시효 취득일 때는요, 부동산 등기부 시효 취득일 때는 여기는 10년간 소유여사로 자주 점유, 평온하고 공연하며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점유가 어떻게 돼요? 소유여사로 10년간 평온하면서 공연하면서 선의고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죠? 이 점유자는 그래요. 소유자라고 등기부상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이다 이 말이죠. 이 요건을 갖췄으면 소유자이다. 이렇게. 이게 요건이에요. 효과는요,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10년간, 요 10년간은요, 요 등기 명의도요,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존재해야 되는데, 요 10년간은 등기 존재도 10년간, 점유 기간도 10년간, 각각 10년이어야 돼. 등기로 존재하고 있는 요 등기 기간도 10년이어야 되고, 점유한 기간도 10년이어야 된다. 이때요, 점유 기간은 뭘 할 수 있어요? 점유 승계를 통해서 할 수 있죠. 10년. 그러면 등기 존재요. 이 등기의 존재. 요것도요, 10년간이라는 요 등기 기간도 등기를 승계함으로써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점유 승계와 등기 승계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을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갑, 그 앞에 사람이 병, 이 사람들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존재했던 기간을 자기 기간과 합산해 버리니까 10년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등기 명의인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10년을 갖추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게 등기 승계라고 해요. 따라서 전 소유자 명의의 등기 기간도 현재의 요 등기 명의인의 등기 기간으로 합산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게 등기 승계다. 자, 그러면 자주 점유 추정하죠. 평원 공인한 점유 추정하죠. 선의 점유 추정합니다. 무과실 점유 추정 안 되니까 이것은 입증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죠?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면 돼요. 자, 이런 요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점유부 시효취득이든 등기부 시효취득이든 이렇게 이걸 점유부 시효취득 245랑 점유부 시효취득 이렇게 됐던 아니면 등기부 시효취득인 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로 인정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로 인정한다. 이걸 뭐라냐?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점유 개시한, 이거는 10년 전, 점유부 시효취득은 어떻게 돼요? 20년 전이 되겠죠. 20년 전부터 소유자다. 여기는 10년 전부터 소유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또는 20년 전부터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니까 점유할 때부터 소유자로서 당의 목적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니 부당이득이 아니죠.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반환할 의무가 안 생기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안 생기고 동시에 자기 부동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점유하여 사용 수익했으니까 불법 행위도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손배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시효 완성자, 취득 시효 완성자가 점유부 시효 취득은 등기했을 때, 등기를 다 갖췄을 때, 등기부 시효 취득은 요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 과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점유 소유자로 인정하니까 부당이득의 문제도 안 생기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안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시효 취득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동산 취득 시효의 특별 요건이 있죠. 여기는 10년짜리와 5년짜리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 취득 시효는 10년간 평온운전하게 점유를 하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10년간을 5년간 단기 소멸 시효가 되는 것은 뭐냐? 소유자로 평온운전하게 선의무과실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그래서 461페이지 취득시효 효과는 원시 취득으로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소급표가 있다 했죠.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도요.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동시에 시효 취득자는 그것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취득시효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거기에 461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 정리했는 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받아온다. 이것은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죠. 점유부 시효 완성한 245조 1항 그 점유자, 시효 완성자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데 채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지만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요.
따라서 이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소유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갑한테. 이 사람 외의 사람한테는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선점 습득 발견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